그럴 거면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하라고. 한국의 강경함에 미국 백악관은 초비상 사태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 공보실에서 일하는 제임스 트렌트입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 사령부 복도를 지나가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장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보통 아침 시간이면 각자 업무 준비로 바쁜데 그날따라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 모니터에서 긴급 뉴스 알림이 연달아 터져나왔어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소식이었습니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자동차 부품까지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관세율도 만만치 않았죠. 제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공보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면서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주제로 백악관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더군요. 저는 즉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무역 분쟁이 주한미군의 활동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현재 분담금의 5배를 내놓으라는 요구였죠. 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 상사인 밀러 대령이 사무실로 급히 들어오더니 긴급 브리핑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트렌트 중위, 이번 주 내로 언론 대응 메시지를 완성해야 해. 본토에서 기자들이 몰려올 거야. 밀러 대령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방위비 협상 기록, 주한미군 운영 비용 명세, 양국 간 안보 협력 현황 등 방대한 문서를 검토해야 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전 세계를 강타했거든요.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어요. 국내외 언론이 일제히 이 발언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오산기지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언론사까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공보실 대표로 임시 브리핑을 진행해야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준비한 메시지를 최대한 침착하게 전달했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입니다. 양국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죠. 저 스스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사령관실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호킨스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이건 미국에도 재앙이야. 한국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시아 전체에서 전략적 발판을 잃는 거라고. 중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군 최고 지휘관조차 이런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사령관실을 지나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서도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저녁 시간 한국 방송 뉴스를 시청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주한미군 필요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 패널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에 계속 의존하면서 눈치만 보는 게 과연 자주독립국가의 모습입니까? 다른 패널이 반박했죠.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안보 공백을 초래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현실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토론은 점점 격화됐고 시청자 댓글창도 찬반 의견으로 들끓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약 혼자 하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퇴근했어?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얘기 좀 하자.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기지를 나섰어요. 하나와 만나기로 한 곳은 이태원의 작은 카페였죠. 기지에서 시내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제가 자리에 앉아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 봤어. 주한미군 철수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읽혔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미군이 정말 떠날 수도 있어? 솔직히 저도 확답할 수 없었어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하나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국 모두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나는 잠시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철수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와의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기도 했죠. 두 가지 의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야. 제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이태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군 군복을 입은 병사들도 눈에 띄었죠. 그들은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가 양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동맹은 상호 신뢰와 이해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오후에는 미국 언론의 보도 자료를 정리해야 했어요. 본토 언론의 논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 발전만 누려왔다며 분담금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죠. 반면 진보 매체들은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어요. 저는 이런 보도들을 읽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양측 모두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밀러 대령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기밀 표시가 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트렌트 중위, 이건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내용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워싱턴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시나리오 검토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보고서에는 철수 일정, 병력 이동 계획, 장비 후송 방안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작권 환수 시점에 맞춘 철수 타임라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거든요. 밀러 대령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해. 내가 언론 대응을 맡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대령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일정표 뒤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만 명의 군인과 가족들의 삶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관계가 이 몇 장의 문서로 정리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완고거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언론 대응에서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동맹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비가 내리는 이태원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나가 제안한 포장마차였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죠.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포장마차 안은 한산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요즘 기지 분위기 어때? 하나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가족들은 더 심해.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나, 집은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 하나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미군이 떠나면 북한이 뭘 할지 모른다고. 서울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하나야. 아니, 나도 알아. 엄마 세대는 전쟁을 겪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달라. 내 친구들은 오히려 미군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역사적 경험, 세대 간 인식 차이, 자주성에 대한 열망이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였죠. 의무와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해? 하나가 갑자기 물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군인이잖아.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야 하는 사람. 만약 철수 명령이 내려지면 당신은 떠나야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밖으로는 빗소리만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 미군기지 근처 상가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밀러 대령이 현지 여론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거든요. 통역관 한 명과 함께 상가로 향했어요. 기지 정문 앞에는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햄버거 가게였어요. 주인 아저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군 손님이 전체 매출의 80%예요. 만약 철수하면 저희는 문 닫아야죠. 이 동네 가게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옆 가게 세탁소 주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장사해왔어요. 미군 부대 군복 빨래만 했죠.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장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지만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서 만난 젊은 사장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솔직히 미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국도 이제 선진국인데 자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리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 세대 차이, 정치적 성향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송국 세 곳에서 시민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중 한 곳의 녹화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스튜디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패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60대 남성 패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미군 덕분 아닙니까?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면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30대 여성 패널이 반박했죠. 한국군 전력도 이제 세계 6위권입니다. 우리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해요. 그리고 방위비를 5배나 내라는 건 명백한 갈취 아닙니까? 동맹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은 점점 과열됐어요. 일부 패널은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진행자가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였거든요. 녹화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한 패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미군 공보실에서 나오셨다면서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미국은 한국을 진짜 동맹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익을 챙기는 거래 상대로 보는 건가요? 그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 현장에 있는 우리는 진심으로 이 동맹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인터넷 커뮤니티가 제 브리핑 영상으로 들끓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편집해서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제 발언이 화제가 됐다더군요. 댓글을 읽어보니 반응이 엇갈렸어요. 저 미군은 진심이 느껴진다. 그래도 결국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동맹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쪽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제 발언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윌슨 중위는 한국 편을 드는 배신자. 군인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의원들이 제 발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밀러 대령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트렌트, 본부에서 연락 왔어. 앞으로 언론 발언은 더 신중하게 하라고 하더군. 내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서 모든 말이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 조심해. 대령이 나간 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나였습니다. 뉴스 봤어. 당신 말이 화제더라. 괜찮아? 응, 괜찮아. 좀 피곤하긴 한데 저녁에 만날래? 내가 밥 살게. 그래. 고마워. 하나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편에 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나와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신 말이 힘이 돼. 적어도 나한테는.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미군이지만 진심으로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잖아. 양쪽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느껴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돼. 저는 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복잡한 국제 정세도 정치적 압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군산 공군기지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농촌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군산기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국방부 관계자들, 미군 고위 장교들이 활주로 옆 관람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 공개될 무기는 MQ-9 리퍼 드론 부대였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공군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리퍼 드론은 중고도 장거리 무인 항공기입니다. 정찰은 물론 정밀 타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죠. 최대 채공 시간은 27시간, 작전 반경은 1850km에 달합니다. 거대한 드론이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날개 길이가 20m가 넘어 보였습니다. 회색 동체에 각종 센서와 무장이 장착되어 있었죠. 왜 하필 한국이 리퍼 드론의 첫 해외 배치지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죠. 하지만 제 옆에 있던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중국 견제용이지 뭐. 우리만 또 불똥 튀는 거야. 오후에는 오산기지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IFPC 시스템의 첫 공개 행사였죠. 기지 외곽 연병장에 거대한 발사대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레이더 시스템과 지휘 통제 차량도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호킨스 사령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어요. IFPC는 간접화기 방어 능력, 즉 저고도로 접근하는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미국의 기술로 독자 개발한 체계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모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됐고 몇 초 뒤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폭발음과 함께 표적이 격추됐습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첨단 무기를 지금 이 시점에 공개하는 걸까? 한국에 대한 미군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걸까? 아니면 철수 전에 무기를 팔아치우려는 걸까?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어요. 한 미국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동시에 철수를 논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호킨스 사령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한반도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더 키웠어요. 사령관조차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혼자 기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밀러 대령이었어요. 트렌트, 내일 아침 일찍 사령관실로 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 무슨 회의입니까? 워싱턴에서 고위 관계자가 온대. 철수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거야. 넌 언론 대응 준비를 해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관세 문제부터 방위비 협상, 여론의 변화, 무기 배치까지 모든 걸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어요. 창문 밖으로 기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활주로의 불빛, 경비병들의 순찰, 멀리서 들려오는 전투기 엔진 소리. 이 모든 게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그게 군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무라고 믿었거든요. 사령관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워싱턴에서 온 국방부 차관보 리처드 콜먼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죠. 호킨스 사령관, 밀러 대령, 그리고 몇몇 고위 참모들이 배석했어요. 콜먼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자권 환수를 가속화한다고요. 원래 일정보다 2년 앞당긴다더군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전자권 환수는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주국방 완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본토에서는 이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준비를 본격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호킨스 사령관이 반박했습니다. 차관보님, 그건 근시안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순간 이 지역 파워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령관님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정은 이미 내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콜먼이 저를 쳐다봤어요. 윌슨 중위, 언론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상적인 전략 논의보다는 실제 주한미군이 하는 일,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족 숙소, 군수 지원 시설, 한미연합훈련 현장 같은 곳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철수가 단순히 군인 몇 명이 떠나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삶이 뒤바뀌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콜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브리핑 투어를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세요. 윌슨 중위, 당신 발언이 본토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십시오. 사실만 전달하세요. 감정은 빼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밀러 대령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트렌트, 콜먼 말 들었지? 정말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대령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군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 박도영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브리핑에 참관하고 싶다더군. 거절할 수 없었어. 박도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표정이 굳었나 봐요. 밀러 대령이 눈치챘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근데 왜 한국군이 우리 브리핑에 참관을 하려는 걸까요? 감시하려는 거겠지. 우리가 뭘 말하는지 체크하려고. 어쨌든 조심해. 사흘 뒤 본격적인 브리핑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평택기지, 내 가족 숙소 단지였어요. 20여 명의 기자단이 버스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자, 미국 기자, 그리고 몇몇 국제 언론사 기자들이 섞여 있었죠. 숙소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이사 준비를 하는 가족들이 보였어요. 박스를 나르는 모습,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주택 앞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 2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니퍼 밀러입니다. 남편이 여기서 7년째 복무 중이에요. 철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큰아이는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한국말도 제법 해요. 이 아이한테 한국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떠나야 한다니.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6살쯤 된 딸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짐 싸는 거 도와줬어요?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박스 하나를 가리켰어요. 박스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주방 서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니퍼가 말을 이었어요. 남편은 임무니까 어디든 가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한국이 좋았어요. 이웃들도 친절했고, 아이들 학교도 좋았고, 여기가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장소는 기지 내 군수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창고 안에는 각종 장비와 물자가 쌓여 있었어요. 보급관 토마스 상사가 설명을 맡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전부 철수 준비 물자입니다. 미사일, 탄약, 차량 부품, 통신 장비까지. 이걸 다 본토로 실어 나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밀이지만 수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건 물류 비용만이에요. 인력 재배치, 시설 철거, 계약 해지 같은 걸 다 합치면 훨씬 더 들죠. 토마스 상사가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어요. 수백 개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담당자, 일정, 예산이 명시되어 있었죠. 철수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요. 한 한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수를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군인들이 짐 싸서 떠나면 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해체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기지 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박도영 대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한국군 공보실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윌슨 중위님, 브리핑 잘 보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한국어 억양이 있는 영어였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참관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점심을 먹는 동안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는 숫자와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 의견이나 정치적 해석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까? 철수가 모두에게 상처라고 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중립적 발언이 아니에요. 박 대령의 지적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철수는 실제로 양측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도 군인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오후 브리핑은 한미연합작전센터에서 진행됐어요. 여기서는 양국 군이 함께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와 각종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군과 미군은 70년 넘게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 연합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군사 협력 모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전자권 환수 이후에도 이 협력이 유지됩니까? 전자권 환수는 지휘 체계의 변화일 뿐 협력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박 대령이 제 발언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는 단순히 병력 감축이 아니라 이 모든 협력 체계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흩어지자 박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아까 제 경고를 무시하셨네요. 경고요? 저는 사실만 말했습니다. 사실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중위님은 철수가 재앙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한국 정부의 전자권 환수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가 없어도 결과는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박 대령이 돌아서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국군도, 미군도 모두가 저에게 입조심하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니 이메일함이 터져 있었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본토 언론의 질문지, 그리고 국방부에서 온 공식 서한까지. 서한을 열어보니 경고문이었습니다. 윌슨 중위의 최근 언론 활동이 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향후 공개 발언 시 사전 승인을 받을 것.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사실상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밀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령님, 이거 보셨습니까? 봤어. 워싱턴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야. 트렌트, 미안하지만 이제 내 모든 발언은 나를 거쳐야 해. 하지만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진실을 말하겠다던 제 다짐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기자단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의 한미협력 프로젝트 현장이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었죠. 초등학교 운동장을 새로 포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미군 병사들과 한국군 병사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학교 아이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병사가 미군 병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동맹입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약이나 전략 문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이게 진짜 동맹이에요. 박 대령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투어가 모두 끝나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과 한국 양쪽 언론 모두 투어를 크게 다뤘어요. 철수의 무게, 70년 동맹의 현장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호평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미국 보수 언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윌슨 중위는 감상적 접근으로 전략적 판단을 흐린다는 식의 논평이 나왔어요. 심지어 제 신상을 캐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보도됐죠. 그날 오후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사 봤어. 우리 얘기까지 나왔더라.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당신 괜찮아? 기사 내용이 좀 심한데. 괜찮아.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오늘 저녁 꼭 보자. 내가 힘이 돼줄게. 하나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에 만난 하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마. 하지만 다들 입 다물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잖아. 직접 말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어. 사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거야. 하나의 말이 제게 영감을 줬어요. 맞아요. 제가 직접 말할 수 없다면 현장을 보여주면 됐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현장 공개, 더 많은 인터뷰, 더 투명한 정보 제공. 정치적 발언 없이도 사실 자체가 말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뒤 평택 시내 중심가에서 특별한 시민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밀러 대령의 승인을 받아 공식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과 지역경제였죠. 카메라 3대와 녹음 장비를 갖춘 제대로 된 촬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인은 평택에서 4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미군 기지 근처에서 한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미군들이 김치찌개 매워서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덜 맵게 만들어줬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더 매운 걸 찾아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매운 거 좋아하는 미군도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식당 벽에는 수십 년간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미군 병사들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이 사람들 다 어른 됐을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끔 편지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먹었던 김치찌개 생각난다고.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장사야 뭐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랑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다음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미군 차량 정비를 전문으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의 60%가 미군 관련입니다. 떠나면 당장 타격이 크죠. 하지만 전 다른 생각도 해요. 우리가 미군에만 의존하는 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자립해야죠. 그럼 철수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은 아니에요. 다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미 일반 고객 확보를 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어요. 미군이 떠나든 남든 전 살아남을 겁니다. 그의 답변에서 한국인들의 현실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감상에 젖어있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오후에는 대학교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학생들과 좌담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20대 학생 10명이 세미나실에 모였어요. 토론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먼저 발언했어요. 주한미군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불편합니다. 동맹은 가치와 신뢰의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장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학생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는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우릴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만큼 부담해야죠.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문제는 5배라는 액수예요.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 통보잖아요. 이건 협박이에요. 저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요. 동맹은 가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문제니까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한 학생이 제게 질문했어요. 중위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군이 떠나야 한다고 봅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삶과 70년 역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담회가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조용한 성격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중위님,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세요. 미군이 없었으면 저희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래요. 할아버지는 미군이 떠나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끼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할아버지 세대에게 미군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다른 한국을 경험했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서 자랐으니까요.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우리 세대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오니 긴급 보고가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방송국 세 곳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70년, 그리고 미래였죠. 모든 방송국이 이번 주말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률 예상치였습니다. 프라임타임에 편성되었고 사전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주한미군 문제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겁니다. 밀러 대령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트렌트, 내 인터뷰 영상이 모든 다큐에 들어간대. 방송국들이 내 발언을 핵심으로 구성했다더군. 제가 뭐라고 했죠? 철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잖아. 그게 화제야.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어. 본토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분됐어. 내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쪽과 선을 넘었다는 쪽. 근데 의회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을 준비 중이래. 이건 예상 밖의 소식이었어요. 미 의회가 트럼프의 철수 카드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거였죠. 주말이 되자 다큐멘터리들이 일제히 방영됐습니다. 저는 하나와 함께 하나의 집에서 시청했어요. 첫 번째 다큐는 역사적 접근이었습니다.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다큐는 경제적 관점이었어요. 평택과 군산, 대구 등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경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떠날 경우 지역 경제가 받을 타격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줬어요. 세 번째 다큐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한 다큐였거든요. 제 인터뷰도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식당 이야기, 제니퍼 밀러 가족의 이사 준비 과정, 한미협력 프로젝트 현장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가 끝나자 하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말대로 됐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잖아. 근데 이게 뭘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생각하게는 만들었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난리가 났어요.
다큐 시청률이 20%를 넘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시청률은 엄청난 수치였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한미군 논쟁으로 들끓었어요.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대만 인근에서 대규모 드론 군집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호킨스 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틈타 영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죠. 정보장교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드론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이 군집 드론은 한반도도 감시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철수하면 중국은 이 공백을 즉시 활용할 겁니다. 한국군 연락장교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즉시 보도자료를 준비했어요. 중국의 드론 위협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연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영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윌슨 중위, 중국 관련 발언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자칫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답답했어요. 사실을 말하려고 하면 누군가 막아서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 브리핑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최근 영내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기자들도 그걸 이해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드론 기술의 발전입니다. 소형 무인기부터 대형 군집 드론까지 새로운 위협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응하려면 첨단 기술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한 한국 기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중위님, 중국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어느 나라를 지목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 위협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기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거였죠. 저녁에 하나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중국 드론 얘기를 좀 했어.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었지만 위험하지 않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떡해? 그래도 말해야 해. 철수하면 누가 중국을 막겠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일본도, 대만도, 동남아시아도 다 영향받아. 하나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당신 변했어. 처음엔 그냥 공보 임무만 수행하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믿는 게 생긴 것 같아. 철수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 처음엔 그냥 명령을 따르려고 했는데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거든. 위험할 수도 있어. 군인이 정치적 입장을 갖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야. 안보고 사람들의 삶이야. 그걸 지키는 게 군인의 의무 아닐까? 하나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당신이 증언자가 돼야 한다고 했잖아. 제가 말했어요. 응, 기억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진실을 증언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창원 외교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은 버릴 수 없는 동맹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반대에서 손을 잡은 겁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술렁거렸어요. 밀러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렌트, 내 브리핑이 의회를 움직였어. 현장의 목소리가 워싱턴까지 전달된 거야.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진영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는 겁니다. 한국 빼고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었어요. 저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게임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끝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아이언돔 시연 당일, 오산기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중국, 유럽 언론까지 왔죠. 이번 시연은 단순한 무기 공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가치를 보여주는 무대였어요. 시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CNN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무기를 공개하는 겁니까? 철수 논란 중에 말이에요. 타이밍은 우연입니다. 이 시스템 배치는 1년 전부터 계획됐던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더 주목받게 된 건 사실이죠. 시연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발사대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기술진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람석에는 이미 수백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호킨스 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IFPC는 적어도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하는 첨단 방어 체계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 100km, 요격 고도는 5km까지 가능합니다. 화면에 시스템 구성도가 나타났어요. 레이더, 지휘통제 시스템, 다양한 요격 미사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그리고 증가하는 드론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IFPC는 이런 위협을 다층적으로 방어합니다. 드디어 시연이 시작됐어요. 멀리서 표적 드론이 발사됐습니다. 레이더가 즉시 포착했고 화면에 궤적이 표시됐죠. 몇 초 뒤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어요. 폭발음이 들리고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성공적인 요격이었죠. 관람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두 번째 시연은 더 복잡했습니다. 5의 순항미사일이 초저고도로 접근하는 시나리오였어요. 지형을 따라 굽이굽이 날아오는 표적을 레이더가 추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또다시 성공적인 요격이었습니다. 기술진들이 환호했고 사령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기자들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대부분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첫 질문은 한국 기자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습니까? 시스템 가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운용 비용은 미군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한국은 배치 부지만 제공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일본도 도입을 검토 중인데 왜 한국이 첫 배치지입니까? 호킨스 사령관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반도가 가장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 증가하는 드론 공격 가능성, 그리고 영내 안보 불안정까지. 여기는 이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곳이에요. 박도영 대령이 제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죠. 중국 관영통신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닙니까?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민감한 질문이었죠. 사령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어용입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아요.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순수 방어 무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반도에 이런 무기가 배치되면 영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텐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군비 경쟁은 공격 무기 증강으로 시작됩니다. 방어 체계 강화는 오히려 억지력을 높여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좋은 예죠. 방어막이 있으니 상대방도 공격을 주저하게 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가 이어졌어요. 커피와 샌드위치가 준비된 텐트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중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무기 공개가 철수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한 쇼 아닙니까? 쇼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방어 체계예요.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수단이죠. 그럼 철수하면 이 무기도 철거됩니까? 당연하죠. 주한미군 자산이니까요. 모든 장비를 철수해야 합니다. 기자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제 답변이 기사화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시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런 무기가 있으면 북한 미사일 막을 수 있겠네. 근데 미군 떠나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잖아. 우리도 자체 개발해야 한다.
같은 의견들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극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발언을 해야 했거든요.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철이나 전자회로가 아닙니다. 이건 동맹의 증거예요. 미국이 왜 한반도에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는지, 왜 수만 명의 군인과 가족을 이곳에 주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전략의 심장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이에요. 여기를 포기하는 건 아시아 전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제 발언이 예상보다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안보, 대만의 안정, 필리핀의 평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한반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밀러 대령이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트렌트,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승인 없는 발언이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이건 징계감이야. 워싱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대령의 경고대로 2시간 뒤 국방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제 발언이 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인 의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개 발언 전 사전 검열을 받으라는 지시였죠.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제 발언은 모든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주한미군 장교, 전략적 가치 역설, 동맹의 심장, 한반도, 떠날 수 없는 이유 같은 제목들이었죠. 특히 한국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보수 매체들은 제 발언을 전폭 지지했고, 진보 매체들도 미군의 솔직한 고백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저녁 뉴스 시간, 한국의 주요 방송 3곳이 모두 제 기자회견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어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윌슨 중위의 발언은 미군 내부의 진짜 생각을 보여줍니다. 워싱턴 정치인들과 현장 군인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패널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결정권은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현장 군인의 의견이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논쟁은 계속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발언이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폭스뉴스는 쟤를 맹비난했습니다. 윌슨 중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든 배신자라는 논평이 나왔죠. 앵커는 제 신상을 파헤쳤어요. 한국인 약혼자 이야기까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윌슨 중위는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한국인 여성과의 관계가 그의 판단을 흐리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옹호 여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MSNBC의 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윌슨 중위는 현장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언이에요. 심지어 퇴역 장성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전 태평양 사령관이 기고문을 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 자해 행위다. 윌슨 중위의 발언은 군사적으로 정확하다. 워싱턴 정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국방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략적 영향을 평가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제 휴대폰이 불이 났어요. 인터뷰 요청, 지지 메시지, 비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끄고 하나에게 연락했어요. 만날 수 있어? 지금 당장 갈게. 1시간 뒤 하나가 기지 정문 앞 카페로 왔습니다. 하나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한 말이 맞는 건지, 선을 넘은 건지. 당신은 진실을 말했어. 그게 잘못된 거라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 위안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지 내 가족 숙소 주민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제니퍼 밀러가 주도했어요. 수백 명의 가족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청원서는 국방부와 백악관, 그리고 의회에 전달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자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정치적 거래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니퍼의 인터뷰가 미국 방송에 나갔어요. 어린 딸이 한국말로 저는 여기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군인 가족들의 목소리는 강력했어요. 이들은 유권자였고 이들의 편지는 의원들의 사무실로 쏟아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었죠. 오후에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미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여는데 저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요청했어요. 밀러 대령이 황급히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트렌트, 의회 출석 요구가 들어왔어. 이건 엄청난 일이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의회 소환을 거부할 순 없어. 가야 해. 근데 조심해야 돼. 내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거야.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진실에도 여러 얼굴이 있거든. 그날 밤 저는 하나와 한강을 걸었어요.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워싱턴에 가야 해.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언제? 다음 주. 일주일 준비 시간을 줬어.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 내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하나가 제 팔짱을 끼웠어요. 당신은 이제 증언자가 됐어. 단순한 공보관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당신한테 그럴 용기가 있는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이 상황이 날 바꾼 것 같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리는 밤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뒤 워싱턴 청문회장에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는 다짐.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떠나기 사흘 전 상황이 또다시 급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다. 철수도 고려 중이다. 사령부가 술렁거렸지만 예상된 반응이었어요. 이미 몇 번째 반복되는 협박이었으니까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호킨스 사령관이 참모들을 모았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하지만 이번에도 실질적 조치는 없을 겁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지난 몇 달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트럼프의 협박, 언론의 호들갑,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중미, 언론 대응은 동일한 메시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정상 운영 중이며 어떤 철수 명령도 받지 않았다고요. 밀러 대령이 비웃듯 말했어요. 트럼프는 협상 카드로 철수를 쓰는 거야. 실제로 철수할 생각은 없어. 할 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 한국 없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무너지거든. 중국 봉쇄선의 핵심 축이 한반도야. 일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미 의회가 즉각 반응한 겁니다. 트럼프의 게시물이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상원 외교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대통령의 일방적 발언은 의회와 상의 없이 이뤄진 것이다. 주요 동맹 관계의 변화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나섰어요. 한국 철수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명백한 견제였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협박 카드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트럼프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실행에는 의회 장벽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날 오후 더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군 지휘관들이 비공식 회동을 가진 겁니다. 펜타곤 내부 회의실에서 태평양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부 참모장, 그리고 주요 장성들이 모였죠. 회의 내용은 기밀이었지만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한 참석자의 발언이 익명으로 보도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에게 서태평양을 선물하는 꼴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물러나는 순간 대만은 고립되고 일본은 최전선이 된다. 이건 전략적 자살 행위다. 또 다른 장성의 말도 인용됐어요. 한국 기지들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다. 오산과 평택은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허브다. 군수 지원, 정보 수집, 신속 배치 능력까지 모든 게 여기 집중되어 있다. 이런 발언들은 명백히 트럼프의 협박을 무력화시키는 메시지였어요. 군 수뇌부가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을 정리해서 브리핑 자료로 만들었어요. 기자들에게 보낼 팩트시트였죠. 제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외 철수는 선택지가 아닌가였습니다. 자료에는 구체적 수치가 담겼어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연간 처리되는 군수 물자량, 한미연합훈련 횟수, 정보 공유 건수, 영내 위기 대응 시간 단축 효과 등이었죠. 숫자로 보면 주한미군의 가치가 명확했습니다. 평택 기지는 아시아 최대 미군 물류 허브입니다. 연간 50만 톤의 물자가 이곳을 거쳐 영내로 분산됩니다. 이 기능을 일본이나 괌으로 옮기려면 최소 10년과 200억 달러가 필요해요. 브리핑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기자들이 필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산 기지의 전투기들은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까지 1시간 내 도달합니다. 일본 기지에서는 불가능한 기동성이에요.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발언은 빈말이라는 겁니까? 협상 전술입니다. 실제로 철수하려면 의회 승인, 예산 확보, 대안 기지 확보 등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최고사령관 아닙니까?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요 동맹국에서 수만 명을 철수시키는 건 국방부, 의회, 동맹국 정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박도영 대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좋은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석입니까? 트럼프의 협박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철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전략적 손실이니까요. 그럼 한국 정부의 전작권 환수 가속화 발표는 뭡니까? 박 대령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불 전략이죠. 미국이 협박하면 우리도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실제로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협박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기묘한 줄다리기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발 뉴스가 또 터졌어요. 미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철수의 영향이었죠. 그리고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밀러 대령이 제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트렌트, 의회 출석 요구가 들어왔어. 이건 엄청난 기회야. 기회입니까? 의회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계돼. 내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야. 트럼프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가 내 편이야. 그들도 철수 반대 입장이니까. 내 증언이 필요한 거야. 저는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발언문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철수가 불가능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어요.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트럼프의 협박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주한미군의 가치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였죠. 협박 자체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협상 카드로 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을 지렛대로 삼는다는 건 한국 없이는 미국이 곤란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와 통화했어요. 워싱턴 간다며? 언제 떠나? 모레요. 청문회는 다음 주 초야. 긴장돼? 조금.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있어. 철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알아? 미국이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 없거든. 중국 때문이야. 한국은 중국 봉쇄의 핵심이야. 이걸 놓는 순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끝이야. 그럼 이 모든 게 쇼라는 거야? 쇼는 아니야. 진짜 협상이지. 하지만 양쪽 다 선을 알고 있어.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 하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하네. 근데 당신 말이 맞기를 바라. 이게 정말 쇼이기를. 며칠 뒤 워싱턴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밀러 대령이 동행했습니다. 청문회가 워낙 중요해서 상급자가 배석하기로 한 거였죠. 기내에서 대령이 말했어요. 트렌트,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은 하나야. 철수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숫자로 보여줘. 비용, 시간, 대안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준비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니 이미 언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위님, 청문회에서 뭘 증언하실 겁니까?
철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그대로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니 텔레비전에서 제 이름이 들렸어요. 내일 청문회를 예고하는 뉴스였습니다. 주한미군 공보관의 증언이 철수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철수 불가론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과 함께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자막이 떴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명확했으니까요. 주한미군은 미국에게도 필수적이고 철수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이 진실을 증언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상원 청사 앞은 이미 취재진과 시위대로 북적였어요. 한쪽에서는 주한미군 유지 피켓을 든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양측을 분리하고 있었죠. 밀러 대령과 함께 청사로 들어가는데 한 한국계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중위님,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어요. 꼭 좋은 증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다시 한번 실감났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의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석에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당파를 넘어선 관심사였죠. 증인석 뒤로는 빈틈없이 들어선 청중들이 보였어요. 기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퇴역 군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카메라 5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철수 가능성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은 주한미군 공보실 제임스 윌슨 중위입니다. 저는 일어나 선서를 했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중위, 주한미군에서 얼마나 복무하셨습니까? 3년입니다. 공보관으로서 한미동맹의 현장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발언에 대해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제 답변이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병력을 이동시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구축된 인프라, 동맹 체계, 정보망을 모두 해체하는 일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 기지는 103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아시아 최대 미군 시설입니다. 2018년에 완공됐죠. 이걸 포기한다는 건 천문학적 손실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위,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까? 의원님, 분담금 논의와 전략적 가치는 별개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치 대비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는 분담금을 훨씬 초과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제 편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준비한 핵심 논지였거든요. 첫째, 중국 봉쇄입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최전선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포기하면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제가 준비한 시각 자료였습니다. 둘째, 일본 방어입니다. 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에 일본이 안전합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일본이 최전선이 되고 주일미군 증강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기지에서의 신속한 전력 투사가 결정적입니다. 괌이나 하와이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중위, 만약 정말로 철수 명령이 내려진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년입니다. 인력 2만 8천 명과 가족 1만여 명을 이동시켜야 해요. 장비와 무기는 수십만 톤입니다. 시설 철거와 환경 복원까지 하면 더 오래 걸리죠. 비용은요?
국방부 내부 추산으로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물리적 비용만이에요. 동맹 신뢰 상실, 지역 불안정화 같은 무형의 손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을 듣던 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숫자로 제시하니 현실성이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중위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겁니까? 조심해야 할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현장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철수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협상 전략을 약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협상은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실행 불가능한 위협은 협상력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죠.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제 답변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었으니까요. 위원장이 다시 질문했어요.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중국은 우리의 동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인근 드론 훈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은 즉시 압박을 강화할 겁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죠. 그리고 한국도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의원이 제 말을 받았어요. 그럼 주한미군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위한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국도 도움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에요. 제 답변에 한국에서 온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미국 의원들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선언됐어요. 15분간 쉬는 동안 밀러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가. 복도에서 물을 마시는데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중위님, 훌륭한 증언입니다. 한국 정부도 주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청문회가 재개됐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일상적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평균 20건의 한미연합훈련과 작전회의를 진행합니다. 정보 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북한 동향 감시는 24시간 계속됩니다. 한국군과의 협력은 어떻습니까? 70년간의 협력으로 이미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통신망이 통합되어 있고 작전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요. 이런 시너지를 다른 곳에서 재현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 의원이 핵심을 찔렀어요. 결국 중위 말씀은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의원님,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어렵고 비용이 막대하며 전략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빈말이라는 겁니까? 협상 전술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행에는 의회의 승인, 동맹국과의 협의, 대안 마련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 답변에 공화당 의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위원장이 던졌어요. 중위, 만약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철수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합법적인 명령이라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명령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청문회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청객 절반이 기립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폐회를 선언했죠.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중위님, 증언 잘 들었습니다. 철수는 없다는 확신이 드셨습니까? 확신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게 될까봐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뉴스가 제 증언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CNN은 주한미군 장교, 철수 불가론 역설이라는 제목을, 폭스뉴스는 윌슨 중위, 대통령의 반기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뉴스 봤어. 대단했어. 고마워. 근데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무슨 뜻이야?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를 공격하거나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그래도 당신은 해야 할 말을 했어.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트럼프의 반응이 나올 거예요. 제 증언이 파문을 일으킬지 아니면 묻힐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공보관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증언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무게를 이제 짊어져야 했어요. 청문회 다음 날, 예상대로 트럼프의 반응이 터졌어요. 새벽 5시에 올라온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실망스러웠다. 일부 군인들이 미국의 이익보다 동맹국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한다. 철수는 여전히 옵션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불과 1시간 뒤, 의회가 움직인 겁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위원회는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는 초당적 합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았어요. 트럼프의 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 공화당 중진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국가 안보는 별개 문제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점심시간,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양국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예요. 한국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발표하는 형식이었죠. 저는 급히 준비해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펜타곤 브리핑룸에는 이미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이 나타났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핵심 축입니다. 양국 정부는 이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장관이 이어받았어요. 한국은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동맹 약화가 아니라 성숙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입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워싱턴 장관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명백히 트럼프의 철수 협박을 무력화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양국 국방부가 대통령을 넘어서 입장을 정리한 거였죠.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닙니까? 대통령도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답변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철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의 장관이 답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됩니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찾을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호였어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지만 무리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밀러 대령과 함께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트렌트, 내 청문회 증언이 이 결과를 만들었어. 의회를 움직였고 국방부도 입장을 정리하게 됐지.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있어요. 맞아. 하지만 이제 그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의회, 국방부, 여론이 모두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기 어렵거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이었습니다. 윌슨 중위님, 국가안보보좌관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가능하십니까? 저는 밀러 대령에게 보고했어요.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악관 호출이라. 좋은 신호는 아니야. 아마 내 증언에 대해 문책하려는 것 같은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백악관 호출을 거절할 순 없어. 가야 해. 하지만 조심해. 내 발언 하나하나가 기록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서관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을 거쳐 안보보좌관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의 은퇴 장성 출신인 안보보좌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게. 윌슨 중위. 커피 한잔 하겠나? 감사합니다. 그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어요. 자네 청문회 증언. 인상 깊게 봤네.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였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네. 자네 증언이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켰어. 한국이 이제 양보할 이유가 없어졌거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군사적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르지. 자네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철수 카드를 쓸 수 없게 됐어. 의회와 국방부가 다 반대하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안보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는 모르겠지만 협상은 블러핑도 중요해. 상대가 우리가 진짜 떠날 수 있다고 믿어야 양보를 하거든. 근데 자네가 그 가능성을 부정해버렸어.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철수는 실행 불가능해요. 진실이 항상 유용한 건 아니야, 중미.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보좌관님, 거짓된 협상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국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진짜 동맹이 깨집니다. 자네 입장은 알겠네. 하지만 조심해. 대통령은 자네 증언을 좋아하지 않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경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네. 그건 명백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보다 국가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안보보좌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상주의자로군. 좋아. 가보게. 하지만 명심해. 워싱턴에서 이상주의는 오래 살아남지 못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위협을 받은 건지 충고를 들은 건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워싱턴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뉴스를 보니 상황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회가 정식으로 결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이었죠. 상원에서 75대 25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어요.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미국 국민의 62%가 주한미군 유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찬반이 비슷했는데 청문회 이후 여론이 크게 바뀐 거예요. 한국 언론도 변화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철수 반대 여론 확산, 한미동맹 새 국면, 트럼프 고립, 의회 국방부 모두 반대, 윌슨 중위 증언이 돌파구 됐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하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하나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고생했어. 뉴스 다 봤어. 고마워. 보러 나와줘서.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하나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같아. 철수는 없을 거야. 확신해? 응. 의회가 막을 거야. 예산 승인도 안 해줄 거고. 법적으로도 제동을 걸 거야. 트럼프도 이제 물러날 명분을 찾고 있을 거야. 며칠 뒤, 그 예상이 맞아떨어졌어요. 백악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방위비는 현재보다 인상되지만 트럼프가 요구했던 5배는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되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과 기술 이전도 포함됐죠. 더 중요한 건 주한미군의 역할 제정이었어요. 한국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판 아이언돔과 리퍼 드론 같은 첨단 무기도 계속 배치하기로 했죠. 양국 정부가 공동 브리핑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양쪽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하고 우리는 계속 보호를 제공한다. 윈윈이다. 한국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면서도 동맹의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오산기지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킨스 사령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트렌트. 내가 이 결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그날 저녁, 하나와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서울시청 앞 작은 구청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진짜 하는 거야?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늦었어. 서명했잖아. 취소할 수 있어. 싫어. 나는 당신이랑 평생 살 거야.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하나가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평범한 공무원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유명인사랑 결혼하게 생겼네.
유명 인사는 무슨, 그냥 떠들어댄 군인이지. 아니야.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옳다고 믿는 걸 위해 싸우는 사람. 일주일 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기지 네체플에서 열린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였죠. 하나의 가족, 제 동료들, 그리고 몇몇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제니퍼 밀러 가족도 왔어요. 어린 딸이 하나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오빠가 한국에 남는데요. 모두가 웃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호킨스 사령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트렌트 중위와 하나 씨의 결혼은 상징적입니다. 두 나라, 두 문화가 하나 되는 거죠.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하나와 함께 기지 외곽을 걸었어요.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레이션 하나 해봐. 하나가 말했어요. 무슨 내레이션? 영화 엔딩 같은 거.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동맹은 장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어요. 70년간 함께 싸우고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하나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도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됐어. 맞아. 트럼프 정부의 말장난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 진짜 힘은 진실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기지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죠. 그 소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공보관 업무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제 브리핑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제 의견이 무게를 갖게 됐죠. 어느 날 브리핑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중위님, 이번 사태를 겪으며 배운 게 있다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진실은 힘이 세다는 걸 배웠습니다. 거짓 협상과 공허한 위협은 결국 무너져요.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동맹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강해질 겁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재확인했으니까요. 한국도, 미국도 이 동맹 없이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박도영 대령을 만났어요. 윌슨 중위,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당신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많은 사람이 안전한 길을 택하는데 당신은 옳은 길을 택했어요. 그날 밤, 하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를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하나가 물었어요. 계속 여기서 일할 거야. 한국은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군인으로 계속? 응. 동맹을 지키는 일. 의미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난 당신 편이야. 알아. 그래서 더 힘이 나. 몇 달 뒤, 저는 진급 추천을 받았어요. 대위로 승진하는 겁니다. 밀러 대령이 축하해줬죠. 내 용기가 인정받은 거야. 계속 좋은 군인이 되길 바래. 진급식 날, 하나가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제 어깨에 새 계급장이 달리는 순간, 지난 몇 달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관세 뉴스를 접했을 때의 당혹감, 철수 협박을 들었을 때의 불안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결국 이겨냈을 때의 안도감. 모든 게 한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과 가족들, 수백만 한국인들, 그리고 동맹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진급식이 끝나고 하나와 단둘이 걸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겼어. 뭘? 진실이 거짓을 이긴 거야. 동맹이 거래를 이긴 거야. 하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사랑이 정치를 이긴 거야.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도 이제는 조금 더 밝아 보였어요. 여전히 도전은 있겠지만 진실과 신뢰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미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트럼프 정부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진짜 가치를 지켜낸 것. 그게 우리가 이룬 승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트렌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얼마를 내느냐, 누가 더 손해보느냐 따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전자권 환수를 준비하면서도 동맹을 유지하는 것, 방위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면서도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것.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트렌트와 하나가 보여준 것처럼 진실과 용기와 신뢰가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동맹은 공짜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70년 평화가 그걸 증명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 건, 중국이 선을 넘지 못한 건 바로 이 동맹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이어질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트렌트 중위가 마지막에 한 말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합니다. 동맹은 장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미국은 아시아 전략을 위해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뉴스거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미군을 볼 때, 주한미군 기지를 지날 때, 한미 관계 뉴스를 들을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트 중위와 하나 씨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동맹도 더욱 단단해지길, 우리 모두의 평화가 지속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